예, 2025년 3월 23일, 음력으로는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 이제 풍미시장에 가서 그 밴댕이 무침을 이제 먹고 승모도에 있는 보문사를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이 패치워크 문명에 대해서 오늘 학문산책 256번째 패치워크 문명 네 번째 동아시아의 부당 속에서 동아시아의 부당이 아니라 부상 속에서의 철학의 빈곤과 격심한 그 영내 갈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서 황태현 박사님께서 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71페이지인데요. 오늘날의 흐름과 전망은 사무엘 헌팅턴이 낡은 갈등 모델의 관점에서 예견한 문명의 충돌이나 세계 대공황을 초래한 미국 월가가 공황 직전까지 강도 높게 추진하던 세계화, 즉 새로운 세계사적 필연성으로 위장된 미국식 서구화론이 둘 다 빈말임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은 차라리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문명 거점들에서 이전 시대에 비하면 현격히 빨라진 소통, 교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패치워크 문화들이 서로 공감적 자극과 선망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뚜렷한 정체성과 완결성을 갖춘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세계사의 중심에 서에서 동으로 되돌아오는 문명의 대역전이 감지되고 있다. 오늘날은 이전보다 더 강한 의미에서 패치워크 문명 시대이고 문명적 다극체제의 시대이다. 작금에 유구한 서구 미래학자들은 미국 월가 금융귀족들의 저 세계화 담론과 반대로 세계 최정상 하이테크 기업 25개 중에 14개가 기업의 총본부가 동아시아에 소재할 정도로 세계사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대이동 일으켜 동아시아가 200년, 300년 전의 위상을 되찾는 대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아시아가 다시 부상한 이 새로운 패치워크 문명 시대는 미국 월가 중심의 서구화로서의 세계화 시대이기는커녕 한마디로 동아시아 중심의 아태화 시대다. 이렇게 이제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양 철학, 또 서양 과학,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200~300년 사이에 특히 대황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구 유럽이 온누리의 주인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200~300년 전에 특히 남성이 누렸던 세계 최고의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화 강국을 우리가 다시 번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동아시아인들의 이제 지적 능력에 대해서 175페이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재부상으로 세계사는 현재 대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의 침체와 태조는 공자주의적 계몽주의의 망각과 재강화된 사이불학, 부지이작의 합리주의와 합리주의적 침략성, 인간 파괴성, 자연 파괴성에 기인하는 반면에 동아시아의 부상은 두 가지 사실, 즉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이 외래신들과 관습들에 관대한 조상신과 유교적 풍토 덕분에 세계 5대 문명권 중에서 현재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자기 비판적이고 평화적이며 따라서 가장 패치워크적인 성격을 지닌 문명권이라는 사실과 동아시아인의 지적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동아시아 문명의 개방적 패치워크의 측면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아시아인들의 지적 능력은 일정한 설명을 요한다.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인의 높은 지적 수준은 유교적 향학열과 교육열과 높은 지능 수준에 기인한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유교적 향학열과 교육열 측면을 우리가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철학의 빈곤. 동아시아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184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세상은 이 지적 능력과 잠재 능력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새롭고 높은 정신이 중요하다. 200년에서 400년 전에 공자 철학은 유럽에서 스콜라 철학을 분쇄하고 서구 사회를 개화시켰지만 정작 공자 철학의 연구지에서는 유교 문명권을 개화시키기는커녕 동아시아의 스콜라주의로서의 오만한 주리론적 승리학의 권력욕과 배회주의에 의해 주리가 틀리고 왜곡되어 그 근대화 잠재력의 발휘를 동시에 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과 서구 철학자들은 이런 까닭에 공자 철학과 승리학을 엄밀하게 구분하였는데 승리학을 비판 배격하고 승리학을 거부하는 참된 유저들만을 찬양하고 공자 철학과 공자 경쟁만을 순수하게 수입했다. 이런 까닭에 16세기 말 마테오 리치는 승리학의 형이상학이 내게는 500년 전에 우상 숭배 종파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했고, 승리학의 초기 텍스트들을 더 깊이 연구한 뒤에는 이것은 공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또 같은 심정에서 인트로게타 신부는 만약 공자가 17세기에 살았더라면 그는 기독교인이 될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던 것이다. 주리론적 승리학을 국학으로 선언한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자 철학의 주작적 왜곡과 인멸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1720년에서 1730년대에 일어난 한 학파는 송나라 시대의 공자 해석을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한나라 시대의 해석으로 돌아가면서 정자 주자의 승리학은 진본 유학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불교로부터 끌어온 가짜 유학이라고 천명했던 것으로 공자 철학이 그 연구지에서 주리론적으로 주리가 틀리고 왜곡되어 그 혁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공자 철학은 중국의 명청조와 조선 중후기의 한학파들의 고학 유학과 양명학, 실학, 동학 등의 대중유교적 또는 민중유교적 해석을 통해 얼마간 근대화에 기여하였기도
했을지라도 대체로 승리학에 의해 왜곡되고 인멸되어 버린 까닭에 서양에서와 같은 전면적인 사회 정치 변형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렇게 이제 황태현 박사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유교 문명권이, 이 공자 철학은 서구 합리주의 침습에 의해 재차 망가져 해체되거나 대학 강단에서 거의 변두리로 밀려나 망각되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구태의연한 해석으로 자면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자 철학의 창의적 해석에 기본을 둔 새로운 현대 철학이나 수출 가능한 사회 이론은 오늘날 단 한 건도 산출된 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선박,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심지어 원자로 전투기, 잠수함을 서양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하더라도 사회 정치 이론은 단 하나도 수출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수출하는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인구의 국력을 갖춰가면서도 이 국력과 저 지능적 잠재력을 제대로 지도하고 활성화할 동아시아 고유의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은 전무하고 서구에서 들어온 조잡한 합리주의적 정치 사회 이론들이 고유한 공자 철학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잘 먹어서 덩치가 커진 거인이 실제로 정신없는 상태거니와 마치 남의 영혼이 자기 영혼을 체환하고 대신 들어서 있는 영혼 체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처지다. 한마디로 동아시아는 철학의 빈곤에 처해 있다. 이런 철학의 빈곤은 동아시아 각국의 국력의 올바른 활용과 국민들의 지적 잠재력을 올바른 발휘를 가름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재부상에 대한 철학적 뒷받침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재부상하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반드시 이 정치적 재부상을 후원하고 제국주의 정복전쟁, 자위혁명 독재, 극우 반혁명 독재와 홀로코스트를 동반한 서구의 기독교적인 세계 지배와 달리 세계를 인간애로 주도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세계관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새롭고 매력적인 정치 사회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재부상과 세계 주도는 동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 식의 짝퉁 서구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그치고 세계에 대해서는 서구가 이룩한 상호 부정의 두 얼굴, 즉 대립적 양면성의 태부 같은 진보 또는 진보 아닌 진보 유형을 넘어가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진보도 가져올 수 없는 까닭에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정치적 허무주의와 정신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황태현 박사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동아시아의 격심한 영내 갈등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 187페이지인데 지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지금 요거를 제가 일단 왜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쓰신 민구의 국호의 유래라든지 그다음 패치워크 문명론, 공자 서구 유럽의 사상을 전해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기초적인 초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황태현 박사님의 생각과 철학에 기초해서 먼저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걸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격심한 영내 갈등은 도대체 황태현 박사님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 중국, 일본, 월남은 같은 유교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이면서도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영내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의 미중 패권 다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이간질, 그리고 미러 대결 등으로 인해 이 영내 갈등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현재 한반도의 남북관계 군사대치를 둘러싼 북중과 한미일 간의 기본 갈등, 한일 간 독도 문제, 한중 간 백두산 정개비 분쟁 중일 간 조도 분쟁, 중월 간 난사, 시사군도 분쟁, 러시아와 일본 간 북방도서 분쟁 및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등 영토 국경 역사 분쟁에 미중 대결과 미러 대결 구도가 중첩적으로 투입되면서 갈등이 사방팔봉으로 뻗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문명권은 이런 심각한 영내 갈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전한 문명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과 중국의 통일이 사실을 불가능한 것이다. 정치, 군사적 유대는커녕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문화적, 경제적 연대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한반도와 남북 대치, 중국의 양안 갈등도 중지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우호관계가 전혀 없는 현 상태에서 주변 외세의 이익을 무시 배제한 남한과 북한의 1대1 통일, 중국과 대만의 1대1 통일을 추구하는 전통적 통일 노선은 실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동아시아의 심각한 국제적 갈등 역학을 도외시하고 우리 민족끼리 추구하는 1대1 통일 추구는 동아시아의 대립적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특정 국가들의 실존적 불안을 야기하는 엄청난 세력 동반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와 저항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남북 통일을 두고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할 수 없는 한에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한다면 중국은 이를 엄청난 손실을 느낄 것이다. 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 한미일은 이를 엄청난 손실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한미와 중국 간에 북한과 대만의 우호적 막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을 손실로 느끼지 않을 새로운 동아시아 연대 구조가 전무한 현 상태에서는 한국의 통일이든 중국의 통일이든 구의에 그칠 뿐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 동아시아는 항구적 분열 갈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남북한이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공들여 얼마간 발전시키더라도 이것은 곧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 대륙 세력과 미일 해양 세력 간의 대결 관계, 좁게 말하면 미중 패권 다툼과 영토 역사 분쟁에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깃털같이 사소한 일로 남북관계는 이 동아시아 일반의 불안전한 영내 대결 수위와 일치하는 불안정한 대결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제국 간의 험한 갈등과 한반도 통일의 근본적 장애는 미중 패권 다툼이다. 미중 패권 투쟁은 기존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여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 속으로 포용하여 무력화시키려는 패권적 기도와 중국의 패권 도전 간의 정면 충돌이 있다. 이미 중패권 갈등이 계속되는 한 한중일 간의 각종 갈등, 특히 남북한 대립과 중일 간의 각종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유지되거나 증폭되기 쉽다. 한반도 통일은 거시적 국제정치로 보면 중국이 북한을 한국에 넘겨주고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는 주는 중미 간의 북한, 대만 막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통일 구도에서 중미 갈등, 패권 갈등이 기승을 부린다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갈등이 계속되는 한 중국은 북한을, 미국은 대만을 끝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패권 국가와 패권 도전 국가 간의 패권 이양은 평화적 이양과 전쟁을 통한
봉쇄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왔다. 19세기 말 미국은 스페인의 미주 패권을 전쟁을 통해 이양받는 반면에 영국으로부터는 평화적으로 이양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독일이 2차례 패권 도전을 1,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통해 봉쇄에 좌절시켰고, 전후 소련의 패권 도전을 냉전과 냉전 승리를 통해 봉쇄하고 해소시켰다. 당시 대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던 미국은 스페인, 독일, 소련이 대내적으로 권위주의에 의해 폐색되고 경제적 면에서 하강하거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쟁 승리를 통한 패권도 패권 도전의 봉쇄, 해소가 연속적으로 가능했다. 영미 간의 평화적 이양은 양국이 대내적으로 동질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관념 속에서의 단순한 경제적 대비만으로 평화적 패권 이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미중 패권 갈등은 상승하는 중국과 하강하는 미국 간의 갈등이다. 급부상하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내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공자주의 세계관을 재확립하기 시작함으로써 아직도 강력히 잔존하는 공산주의 칼라의 권위주의 요소를 줄여나간다면 앞으로 계속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미국은 새로운 대내적 상승 기제의 말은 없이는 금융 기제의 수술에 실패한 채 월가의 부패한 기생체제를 그대로 안고 중국의 급부상에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 정치적 권력 게임의 수수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시도한 TPP는 그런 국제 정치 경제적인 수수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사사했듯이 이 TPP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나라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나라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중국의 도전을 봉쇄하는 순수인 한에서 각종 세계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들이 예고하듯이 중국과 한국의 급성장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쇠락할 위험이 커 보인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패권을 중국과 극동아시아에 이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통한 이양은 아닐 것이다. 21세기의 세계대전, 유엔과 각종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장 등으로 전쟁 도발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이 마당에 미중 간 세계대전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이양의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향후에도 중국과 패권 갈등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춰 협력적으로 패권을 이양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단할 수가 없다. 이 예단의 어려움은 중국이 공자의 민유방법론, 인정론, 무위정치, 무위시장론, 관용론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서구식 입헌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서구식 언론 독립과 시민 참여 개념을 지나친 친시장적 신자유주의와 함께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7가지 중국 공산당의 2013년 4월 내부 문서인 소위 구호문서에 포함시키는 등 권위주의를 재강화하려는 기조를 확립하고 공자주의적 체제 전환을 시행시키면서 대내적 상승을 경제 분야에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내적 권위주의의 잔재는 그간 계속되어 온 경제적 상승 추세를 둔화시키고 더 이상의 상승을 차단할 수도 있는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한계 요소다. 중국은 노동독재, 전위당 개념, 공산당 독재 등 공산주의적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만 나아가 공산당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정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민주정당들의 자유경쟁 체제 속에 내던지는 죽음의 도약을 감행해야 함으로써만 이 근본적 한계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만약 동아시아 제국이 유럽이 미국을 따돌리고 만든 이 사례를 참조하여 미국의 방해를 뚫고 가칭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 연대 구조를 한중일, FTA 등의 낮은 경제적 틀로부터 만들어 나가 설린과 평화 번영의 항구적 틀로 발전시킨다면 동아시아는 영토 역사 갈등을 결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내적 상승 저지 요소들의 원화를 촉진하고 유교적 문화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미중 패권 갈등을 미중 협력을 통한 평화적 패권의 양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상승한 한국은 EAC 틀이 대외 정책의 바탕이 된다면 양면 외교를 통해 미중을 협력과 포용으로 전환시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AC 틀을 바탕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 평화적 이양으로 변하면 한반도 통일과 중국 통일의 길이 열린다. 북한과 대만을 맞교환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미국을 배경으로 가진 한국은 EAC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다시 EAC의 한 식구인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AC의 건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국, 중국 통일을 위해 절박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일찍이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건설 방안을 이미 정의한 바가 있고 이에 관한 문화, 역사, 철학적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논의는 미국의 패권 주대에 빌붙는 일본 아베 총리 등장과 재무장 움직임이 거세진 이래 다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EAC의 기초가 될 한중일 삼국의 ETA 논의도 FTA 논의도 진퇴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과거사와 현재의 국제적 이익 대립에 기인한 동아시아의 험악한 국제관계를 생산하면 동아 공동체의 비전을 몽상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은 제1, 2차 세계대전의 대살육전과 나치 독일의 참혹한 홀로코스트를 겪고 미국의 패권 견제를 받으면서도 EU의 건설에 성공했다. 과거 유럽에 비하면 동아시아의 역사적 적대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심한 편이고 전후 마샬 플랜으로 유럽 전 지역을 재건한 미국의 전면적인 유럽 패권에 비하면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결코 전면적인 적이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의 전면을 저지해왔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어찌할 수 없는 북한 같은 암초도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적 적대 관계와 미국의 방해를 덜먹이는 것은 핑계일 수가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EAC는 극동의 미래 비전으로 적극 추구해야 할 동아 제국의 급선무다. 동아시아의 단순한 유기적 생활 문화와 전통적 동질성과 공감대가 다시 진작된다면 이 진작된 전통적 동질성과 이에 근거한 국제적 공감 세대는 EAC 비전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황태현 박사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바로 샤먼 제국을 부활함으로써 부활하면서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인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다가 여기에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미함으로써 앞으로 삼면제국의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보자, 그런 체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